혼자 있는 시간이요?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죠. 외로움은 고독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결이 좀 다른 감정 같아요. 그 외로움의 공간은 혼자 있으면 뭔가 결핍의 감정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독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충만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토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고독을 충만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수많은 관계 중 유독 가족 관계가 더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혹은 가족하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사실 그 감정이든 이미지든 생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세기가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의 원뿌리와 같고 사실은 나를 조성해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보통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가족 관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아주 친한 관계는 부모가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친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너 부모님 뭐 하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웬만큼 친하지 않고서는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이 상담의 공간에서는 부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이거는 보통 사회에서 듣는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아빠는 뭐 53세고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떤 것을 좋아하고요. 이런 아빠에 대한 소위 캐릭터에 대한 이제 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 아빠의 관계가 가장 나온 아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빠는 내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여기 안에서는 감정적 세게가 많이 올라옵니다. 아빠는요, 글쎄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린 시절 때 아빠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경험 같은 거 하나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그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굉장히 깊은 뿌리에 구축되어 있고 이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내가 맺는 대인관계 패턴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가족관계가 저는 지금까지 쉽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족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많아요. 아빠 하면 사랑하는 감정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얄미운 감정도 있고 또 굉장히 짜증나는 감정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면서도 또 기대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는 굉장히 가깝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굉장히 아픈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우등 버스가 아니라 이제 일반 버스였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리는데 어떤 아이와 엄마가 같이 내려요. 서울인데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막 방긋방긋 웃어요. 근데 엄마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비가 막 추적추적 오는 날인데 짐 같은 걸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막 엄마 짐을 막 들어준대요. 엄마 내가 이거 들어줄게. 괜찮다니까. 엄마 내가 들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좀 싹싹하다. 싹싹한 아이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 웃으면서 개그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 어디 안 갈 거지? 엄마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엄마 어디 안 가는 거 맞지? 그 짐을 계속 들고 있으라는 게 엄마를 이 짐이 있으면 또 엄마를 못 보내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있었던 내가 육이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그런 경험들이 반복된다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도 누군가 나를 좀 떠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패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경험이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는 나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만나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뷔페집을 갈 때 엄청 많은 뷔페가 있지만 그중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뷔페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안에서 양적인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팽창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질적인 인간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한 4-5명이네 친구들 사이에서 막 개그하고 막 난리치고 막 옛날 요즘 재밌는 막 트렌드 얘기하고 친구들 막 까르르 웃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그 안에서 뭔가 공허해요. 뭔가 사실은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막 개근 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친구들한테 스며들어가고 있지 않고 나만 막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약간 외롭고 뭔가 공허하고 단절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면을 계속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 가면극 무도회 같은 거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춤을 추고 그러지만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가면을 쓰느라 집에 오면 그 가면을 벗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삐에로의 가면을 쓴 사람이 정말 웃고 있는 건 아니듯이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진짜 얼굴이 나오죠. 그 가면의 틈에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검정색의 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버린다면 공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적인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지금 팽창을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진실성,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정말로 부족한 상황. 그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자화상 아닌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정말 진솔하게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만남은 하지 않는 게 최선책일까요? 일단은 저는요, 친구와 연인과 가족, 이 3인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 안 하신 분은 이제 연인일 수 있겠고, 결혼하신 분은 이제 배우자일 수 있겠죠. 친구와 연인과 가족 사이에서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내가 좀 별로다. 근데 그 중에서 나의 둘째 동생하고는 내가 좀 대화할 만한데 그 사람과 약간의 양적인 인간관계 팽창보다는 조금은 질적인 인간관계 횟수를 넓혀 나가는 게 좋아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좀 속상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그냥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될 수 있고요. 내가 좀 속상했다고 한 말에 갑자기 귀 기울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토대를 많이 쌓아나가는 거. 내가 약간의 지하 1층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해보고 그 사람들도 지하 1층의 이야기를 해보고요. 혹시 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화를 보면 1편에 굉장히 기쁨이가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근데 라일리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사를 왜 갔겠어요? 사실 이사를 간다는 게 자기가 뭐가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왜 기쁜 척 하고 있을까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요. 그 영화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아빠의 회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엄마가 다른 어떤 커리어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제 괜히 뭐 낙담하실까봐 그런지 계속 기쁜 척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받고 있냐면 슬픔이가 컨트롤 타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라일리가 거기서 이제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미네소타가 그립다. 뭐 아빠와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도 그립고 친구들도 뭐 떠오르고 뭐 대략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 라일리 내가 그렇지 않단다. 나도 미네소타가 그립다 하면서 이 아빠 엄마가 그런 표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미네소타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서 나도 그렇단다 라고 하는 그 토대. 근데 그 순간에서 라일리가 부모 품에 이렇게 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많은 어떤 이제 그런 영화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속마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장면은 많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안기는 장면에서 라일리가 숨을 이렇게 후 하고 쉬는 장면이 0.1초? 1초 정도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좀 숨이 쉬어지는 관계, 조금은 안전한 관계, 내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 조금은 편안한 관계, 이런 토대가 어떤 면에서는 질적 관계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인간관계에 손절 신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는 관계를 조금 정리해 나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굉장히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초라해지고 조금 비참해지고 나는 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뭐 내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 패턴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나를 위해서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관계를 어떤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내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굉장히 내가 뭔가 초라해지는 느낌을 든다. 그럴 때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조금은 멀리해도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굉장히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하고 또 가서 밥을 사고 또 먼저 와서 나와 있고 또 뭐 이렇게 물어봐도 굉장히 대충대충 뭔가 말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는 좀 내가 되게 진이 빠지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매달려야 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으로부터는 뭔가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듯한 느낌? 그럴 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 이 관계를 약간 멈추고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좀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소통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임을 해요. 나하고 친구하고 게임을 해요. 근데 무지무지 친한 줄 알았어요. 게임할 때는 막 야 절로 가 일로 가 막 하면서 막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소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친하다고 느꼈을 뿐 사실은 별로 안 친한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전장 속에서 전우일 수는 있겠지만 동료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목적적인 관계죠. 게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친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도 하나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다시 할게요. 마지막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또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 나와 이 사람은 재밌기는 하지만 나하고 별로 이렇게 교류가 있지는 않구나 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허무한 감정, 공허한 감정 같은 것들이 싹틀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내가 그 사람 안에 스며들어가고 그 사람도 나 안에 스며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의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만 가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다면은 그런 관계는 조금은 숙고해 볼 수 있는 토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혼자서도 잘 논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일단은 머리가 좋다라는 것이 글쎄요 IQ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머리가 좋다라는 건 정서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서지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사실은 토대는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타인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은 상호작용할 수 있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보여야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요.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죠. 외로움은 고독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결이 좀 다른 감정 같아요. 외로움은 그 외로움의 공간은 혼자 있으면 뭔가 결핍의 감정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독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충만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토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고독을 충분히 자신의 충만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남들의 시선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욕구와 감정도 한 50 정도가 있고요. 100점 만점에. 저 사람의 감정과 욕구도 한 50 정도가 있으면 참 건강할 수 있겠죠. 근데 내 감정과 욕구는 0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인정 욕구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수용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죠. 저는요, 어떤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능력 있어요. 그리고 뛰어납니다. 그리고요, 저하고 작업을 해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서 진짜 자신의 업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것도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서 서포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굉장히 커도 타인에게 굉장히 뭔가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두 다리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도전감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너무 남한테 매여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개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게 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신념으로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능력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본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험을 못 보면요. 역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가치입니다.
내가 되게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무사랑, 무능력, 무가치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이걸 반대로 뒤져보면 사랑, 능력, 가치잖아요. 이걸 누가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인정해 준 것이 첫 번째 사실은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담자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제가 워크숍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 먼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공감을 선포하는 연습을 하게끔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럼 거울을 보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헌주야, 너 괜찮아. 너 정도면 보통 아니야. 야, 못 봤어? 그런 장면에서 너 되게 잘했잖아.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가 먼저 얘기하는 장면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내담자가 지금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저와 애도했고요. 지금이라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작은 리추얼들, 습관들을 같이 구축하는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세 가지의 개념에 많이 매몰돼 있다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나를 질투하는 친구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칭찬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나에 대해서 뭔가 호감이 있는 것처럼 말하긴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약간 은근히 비꼬는 말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 옷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너한테 맞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합격했어. 야, 시험이 쉬웠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듣다 보면 약간 기분 나쁜 듯한 느낌? 옷이 예쁘다는 거지 나한테 맞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대답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두 번째는 한편에서는 조금 내 성취나 근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예를 들면 대학에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친구는 자기 성적보다는 내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몇 점 나왔어? 토익이 몇 점이야? 계속 내 점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사실 이걸 물어보는 심리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비교의식 같은 게 싹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연중에 자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내 옷 스타일, 내 생활 패턴, 내가 쓰는 어떤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굉장히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뭔가 SNS에 올렸다. 그러면 비슷한 걸 이렇게 한 거를 SNS에 올리는 더 뭔가 과하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투는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그로 인한 질투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래요. 우리가 오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뭔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오빠에 비해서 너무 뭔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오빠에 대한 질투가 조금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작은 열등감 이런 부분들이 질투를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경쟁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향 중에는 엄청 좀 경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덜 경쟁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경쟁을 많이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질투의 감정에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SNS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SNS가 질투 감정을 많이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SNS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 친구는 그냥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유학을 가가지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데 아니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벌써 막 학위도 다 받고 아니 그랜드 캐년은 언제 간 거야? 얘는 공부하면서 언제 이런 걸 다 하는 거지? 언제 저렇게 멋진 옷을 입었지? 이런 걸 보다 보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들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투의 감정들은 내가 남보다 뭔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굉장히 많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투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질투를 받는다고 본다면 그분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있어서 그 친구가 조금 부러운 감정을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구나.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친구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도 의도적으로 내가 잘 된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 이번에도 토익 990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팩트인데 이걸 한 1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굉장히 나에게 질투의 감정을 많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10번 할 거면 5번으로, 5번 할 거면 1번으로 이렇게 줄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조금 부족한 면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친구가 잘하는 측면들을 이렇게 조금 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현수야,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진짜 부럽다. 어떤 면에서는 나도 너처럼 좀 큰 그림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은 그 친구와 나 사이에 격차가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는 뭔가 공존할 수 있고 상부적인 관계일 수 있구나, 이런 토대를 형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질투하지?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시기심을 갖지? 라고 생각해서 막 불편한 감정을 보이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 또 그 안에서의 친구 간의 어떤 혹은 어떤 동료 간의 어떤 연결성을 갖는 거,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건강한 경쟁과 질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좀 건강하지 못한 이제 질투 관계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 내가 그 친구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 혹은 그 친구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가 되거나 그 친구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근데 건강한 경쟁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목표가 아니라 나의 건강한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목표는 내 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공정한 경쟁이고 훨씬 더 건강한 자기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열등감은 내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를 구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등감 컴플렉스는 내가 열등감에 너무나 큰 폭풍에 휩싸인 나머지 내 과업으로부터 내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거나 막 이러는 태도인 거예요. 아, 내가 뭐 하겠어, 이 세상이 다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요, 열등감은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해, 그건 사실이야. 그럼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한 스텝 넘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우월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내가 친구를 질투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친구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질투심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보다 그 측면에서는 좀 못한 게 사실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목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친구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를 사실은 멈출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람이 모든 면에서 괜찮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또 괜찮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친구의 부분에 굉장히 휩싸인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자원이나 강점을 다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어떤 작업 속에서 내가 그런 강점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점을 내가 발견하는 만큼 사실은 질투의 감정을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막 질투하지 않거든요. 내가 괜찮다는 측면을 발견한 만큼 질투 감정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투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영향력과 내 성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의 굉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투 관계를 피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얘기했던 건 보통 건강한 이제 관계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가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거의 둘러싸이는 거예요. 거의 만나면 그냥 자기는 무대에 가 있고 나는 거의 청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랑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자랑이 뭔지 아세요? 돈 자랑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학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제일 기분 나쁜 게 자기 자식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 있으면요, 저 사람 막 자식 자랑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떠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는 그냥 공부 잘했는데 그냥 스카이에 의대밖에 못 가가지고 외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진수는 그 대학 어떻게 됐어?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뭔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돌아오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이래요. 좋은 얘기가 나오기 힘들겠죠.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누가 있어요? 진수가 있어요. 진수가 뭐 하고 있어요? 자키자키 먹고 있습니다. 자키자키 먹으면서 또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고운 얘기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질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중에는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을 하는 그 토대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토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스카이 의대 정도를 갔다? 근데 너희 아이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자기 자랑과 무시가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나르시스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르시스틱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굉장히 불행감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질투 감정이 너무 휩싸여 있다면 혹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많이 좀 부추기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나르시스틱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과장된 사고와 어떤 면에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분들은 약간 신 같아요. 약간 아이돌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만나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거나 뭔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다가 나도 뭐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런 지갑도 나도 이런 거 하나 샀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막 지갑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르시스틱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웃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질투 감정이 또 격발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근히. 지갑 예쁘긴 하네. 근데 원래 이 지갑이라는 게 가방하고 이게 약간 세트가 되는 게 또 더 어울리긴 하거든. 그러면서 자기 가방을 이렇게 은근히 또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나는 또 굉장히 거기서 완전히 묵살되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빛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조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무대 중에 하나의 조명으로 딱 켜졌을 때 왜 그 1인 무대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청중이 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굉장히 과잉된 어떤 팽창된 사고와 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은근히 지금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넌 좀 어렵잖아. 야,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게 듣고 있으면 내가 아무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어떤 측면이 있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나가 돼버린 것 같은 이런 어떤 격차를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소시오패스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공감 능력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나르시스틱한 사람도 공감 능력은 없습니다. 이상하다.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은 좀 굉장히 울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공감이에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공감적인 그 눈빛을 보이다가 어떻게 가요? 근데 넌 왜 그러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 관계에 있어요. 아빠는 말이야, 뭐 부족한데 말이야. 나는 막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혼자서 나는 막 다 이렇게 잘 됐는데,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막 해가지고 다 이걸 이뤘는데, 근데 넌 뭐하니?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고 자신에 대한 공감으로만 팽창된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이 친했던 친구라도 한순간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왜 멀쩡해 보이는 나무가 작은 바람 같은 거에 이렇게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그런 경우를 보면 뿌리가 이렇게 메말라 있거나 뿌리가 죽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순간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친구 사이에 오랜 기간을 두고 뭔가 누적된 상처와 어떤 면에서는 둘 사이의 어떤 불통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하고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옅어지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린 시절 때는 쫀득이만 같이 구워 먹어도 너무 좋았던 관계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내가 그 친구하고 쫀득이 같이 구워 먹으면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삶의 궤적도 많이 달라지고요.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우리 사이에는 공통사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에게 굉장히 커다란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를 완전히 따돌렸던 주동자가 알고 봤더니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친구예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장 중요한 거를 뭔가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런 친구의 의도를 볼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험담을 했었던 그 주인공이 그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친구와 내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 관계가 사실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멀어지는 친구 유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나 내 욕구나 내 감정에 대해서는 정말 둔감하고 같이 만나면 자기 욕구와 자기 감정만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긴 한데 뭔가 갔다 오면은 이게 이 친구가 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거의 다 맨날 들어줬어요. 그 친구가 힘든 일 있을 때는 같이 내가 울고 같이 내가 함께하고 머물러 주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민지야 나 오늘 되게 힘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민지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야 근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럼 같이 밥 먹으면서 민지는 나한테 별로 관심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굉장히 맴돌고 조망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건 타인을 볼 수 있는, 소위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자체가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초반에는 굉장히 친하고 재밌고 말도 막 재밌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하고는 내가 이렇게 뭔가 교류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나와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깨는 사람.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는 P라 그런다. 자기는 MBTI의 P야. 그래서 약속에 늦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시간이라면 늦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에 반복적으로 듣고 와서도 계속 핸드폰 보고 딴 데 보고 내 이야기에 거의 어떤 면에서는 거의 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와 그 사이에는 공갈빵처럼 텅 비어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착하고 괜찮은 애인 것 같긴 한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다 나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뭔가 좋긴 한데요. 뭔가 이 친구의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게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이 친구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닌가?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측면인데 경계가 좀 잘 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하고만 놀아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밤 늦게 그냥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근데 그 경계를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A와 B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야 그 사람이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막 이 관계에 막 들어와서 자기도 함께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계 이슈가 좀 잘 성립이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내 삶 자체를 굉장히 폭풍 안으로 몰고 가서 이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아무리 친해도 꼭 피해야 하는 대화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람 중에서는 농담과 개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를 조금 컴플렉스나 약점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솔직히 연애할 외모는 아니잖아. 아이씨 농담해. 또 삐졌어? 삐졌지 너 삐졌지? 이것도 삐졌구나. 이게 되게 좀 이 친구하고 있으면은 내 약점을 계속 건드리고 내 컴플렉스를 건드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대화 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는 같이 있어봐야 대학도 좋은 데 못 가. 야 우리 수준을 봐봐. 무슨 좋은 대학을 가겠어. 좋은 대학을 갔다 치자. 가면 어차피 취업도 안 돼. 요즘에는 취업이 어려워. 야 우리 가봤자 무슨 뭐 좋은 대학 가긴 힘들고 가봐야 취업도 안 돼. 취업하면 또 뭐 할 거야. 집값이 얼마나 높은데. 이 친구하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정은 전염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있으면은 내가 뭔가 도전감, 미래에 대한 어떤 내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기투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고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조금 멀리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은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에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노래를 나는 이제 그 친구 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내 노래 하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친구는요 내 노래하는 타이밍에 내 노래는 전혀 안 듣고 노래방 그거 보면서 거기다 예약만 잔뜩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는 또 자기 할 때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눈 감고 노래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말할 때도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이래서 그랬다 이런 친구들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필요한 건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거의 무관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10시 넘었는데 내 숙제 좀 이거 좀 봐줄래? 그러면서 갑자기 보내줘요. 그럼 내가 이걸 막 다 봐줘야 되나? 자기가 필요한 거는 뭔가 다 얘기하고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대화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장 멀어지기 어려운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얕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하고 깊은 얘기를 하면 더 깊은 심연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얕고 긍정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좀 이러시다. 그러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재미있는 뭐 소식들도 얘기하고 근황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 근데 취업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말하면 그때가 지금은 일어나서
나가서 다른 공간으로 갈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얕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갖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좀 멀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갑자기 멀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관계인데 내가 갑자기 그냥 단절을 해버려요. 그럼 그 친구가 전화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계속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문자 보내요. 너 왜 그러니?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일이야? 막 계속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둘이 앉아서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친구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싶다 하신다면 10번 전화 받을 거 9번만 받고 8번만 받고 개인톡을 보내시면 단체톡으로 대답하시고 문자를 하시면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하시면 문자를 하시고 약간의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티나지 않게 서서히 멀어져 나가는 것이 조금은 상책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한테 더 매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 친구는 원래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친구일 수 있다. 이런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서운병을 많이 낮출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은 그 친구가 나한테 뭔가 막 무리한 부탁이나 약속을 막 잡자고 할 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싫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것과 대안을 자꾸 얘기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말에 스케줄이 많아요. 근데 야 이번에 토요일날 나하고 같이 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나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요 야 너는 뭐 네 가고 싶을 때 그렇게 하루 전에 얘기하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 갈게.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번 주 주말은 좀 어려운데 다음 주 금요일은 또 괜찮아. 다음 주 금요일 오후부터 좀 괜찮아. 이렇게 말해보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나는 그때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한테 얘기해보는 연습. 이런 부분을 자꾸 내가 얘기를 해야 그 친구도 이 친구가 자신의 어떤 주관과 욕구와 감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인간이 가장 상처받는 부분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듯이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상처도 쉽게 이렇게 뭐 빼지거나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시를 주는 사람들은 계속 그 가시를 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를 너무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너무 나에게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해서 내가 그 친구와 좀 멀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연인과 헤어졌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근황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SNS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근황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럼 내 삶에는 지옥이 막 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고 내가 조금 멀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의 소식이나 근황이나 SNS 같은 것들을 잘 보지 않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즉 상처를 준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상처를 막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는 토대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무조건 그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똥차 가야 새차 온다고 하잖아요. 뭔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다면 조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토대를 갖는 것은 그 치유의 물결을 다른 새로운 공동체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물결을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그 사람하고 붙어서 싸워봐야 좋은 무슨 자원이 나오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투자에서도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괜찮은 사람 만나보는 연습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은 좋은 사람을 어떻게 찾냐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상들은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들이나 다른 분들의 영상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또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관계가 이렇게 좋은 요소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복된 안 좋은 인연이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소시오패스가 아무한테나 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다 화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식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식탁으로 뭘 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나를 팍 쳐요. 누구야 하고 탁 분노 조절 장애니까 누구야 하고 탁 쳐다봤는데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가시면서 굉장히 분노가 조절이 잘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주위에 너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람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나의 어떤 관계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내가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의 막 비위를 맞춘다.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나듯 피학자 옆에는 누가 있죠? 과학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역학이어서 내가 너무 좀 다른 사람에게 비애를 맞추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번째가 자기를 자학하는 개그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예요. 둘 다 자학합니다. 나랑 그 친구는. 그런 관계는 뭐 예외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관계에서는 나를 자학하는 거 절대 금물이고요. 요즘에 막 어떤 TV라든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를 막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TV고요. 실제 관계에서는 그렇게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 조금 우유부단해가지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유부단해가지고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뭔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김대리가 또 우유부단해서 그랬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근데도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를 우유부단하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은 본인이 자기를 우유부단하다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는 개그 같은 거,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뭔가 무너뜨리는 같은 어떤 이야기들 하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 틈을 보이지 않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보면 짱 같은 분들 있죠. 막 싸움 엄청 잘하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 맞설려면 첫 번째 방법은 나도 막 권투도 배우고 킥복싱도 배워가지고 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서 맞설 수도 있겠죠. 근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요, 영화 같은 데서는 짱은 짱끼리 싸우고 막 이러지만은 그건 영화고, 실제에서는 짱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건드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호저와 사자가 붙으면 사자가 그냥 절로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사자가 호저를 싸우면 호저가 지겠죠. 근데 사자도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만 너무 만만하고 너무 그냥 틈이 많은 사람으로 나를 보이지 않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권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취미 활동 같은 게 확고한 거예요. 내가 마치 검도부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탁구부에 들어가서 탁구를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 토대가 확실한 사람들, 또 굉장히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뭔가 두각이 된다? 그런 사람 잘 건드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 토대가 확고한 사람들, 얘기할 때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해보는 연습. 그런 부분들이 내 틈을 이렇게 좀 지켜줄 수 있는, 내 울타리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이자 대화의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는 막 가지를 막 뻗잖아요. 근데 나무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면, 또 성장하게 되면 가지를 막 많이 뻗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가지를 치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 생성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관계가 이렇게 썰물처럼 조금만 빠져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발달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 동년배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도 같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 양갈래의 관계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리고 20대가 넘어가면 부모님의 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해서 연인이라든지 그런 친구 간의 관계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발달심리학적으로 20대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는 내가 밤새도록 같이 놀면서 얘기하면서 막 뭔가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를 말해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떤 단절감, 외로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나이가 더 들면 중년기로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중년기의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 아니고요, 생산성입니다. 사실 중년이 된다는 것은요, 그 시간의 무게만큼 어떤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옛날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섰던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 부모님 내가 병원을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가 크면서 학원비도 막 내가 내주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아이를 막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내가 해야 되는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 그 고향 친구 만나가지고 1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한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출근 생각이 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그 관계가 굉장히 생성되는 시기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조금 흩어지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하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우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의 과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건강을 과신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도 40대가 좀 넘어가면 조금씩 꺾이거든요. 사실 구독자분들께서는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이 건강에 과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건강에 굉장히 과신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누워가지고 기침을 한번 했어요. 근데 기침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허리에 담이 걸린 거예요. 며칠을 제가 고생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기침해가지고 담 걸렸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누군가에게 살짝 해봤어요. 제가 기침했는데 담이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창피한 마음에, 왜냐면 허리를 왜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러시길래. 그때 그분이 굉장히 그거에 공감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기침하다가 디스크 걸렸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공명을 갖게 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밤새도요. 그 다음날 뭐 그냥 멀쩡하게 막 다니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밤새면 며칠 고생해야 될 수 있고요. 무리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를 수 있고요. 건강의 과신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연구라고 하는 연구 중에 72년간 장기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조지 베일런트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행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의 과신을 좀 조심하고 많은 좋은 운동들, 자신에 대한 좋은 식습관 같은 거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일과 집만 가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이라는 건 그만두는 때가 오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만두는 때가 더 일찍 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나는 한 55세쯤 은퇴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 47인데 은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과 가정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직장을 딱 그만두게 됐을 때 어떨까요? 일단은 월요병이 사라지겠죠. 월요병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때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직장을 그만뒀을 때 약간의 행복감이 있는 시기. 근데요, 그 시기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우울하고요,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집에만 있어도요, 보통 내가 직장만 갔다가 집에만 잠깐 잤다가 다시 직장을 나갔으니까 하루 종일 집만 있는다는 게 뭔가 되게 눈치도 보이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그런 중년의 시기로 가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내 공간과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장, 집 이렇게만 가시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작은 것을 배워보는 어떤 순간들, 그것이 나의 제2의 커리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고립되어 있는 반복되는 패턴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요, 그게 쌓인 상처가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한숨을 딱 불어넣는데 풍선이 팡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눌려 있었던 억울함, 분노, 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분노, 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걸 상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카타르시스 작업이라고 해요. 이걸 많이 빼고 나면 내 공간에 빈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살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꼭 상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공간을 조금 이렇게 찌꺼기들을 조금 비워낼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입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존재감의 위기가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은 나이가 든다라는 건 젊은 시기보다 보통 이제 재정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직급도 더 올라가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산 정상에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직급의 정점에 올랐다라는 건 이번에 내가 부장으로 승진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굉장히 아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토대가 굉장히 약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20대 때 보면 저녁 모임 같은 거 막 선배들이 나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 씨는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미인은 이번에 안 와도 돼. 너 저번에 고생했잖아. 집에 가서 푹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싸 막 이러면서 집에 가잖아요. MT 같은 거 안 간다. 그러면은 안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떼고 싶은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요, 한 45세쯤 된 거예요. 근데 밑에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이번에 저녁 모임은 안 오셔도 돼요. 이러면요, 갑자기 속에요, 지가 뭔데 오지 말라는 거야? 이런 감정들이 싹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존재의 어떤 면에서 위기하고도 결부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었던 한 분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 거예요. 지방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고향이 충청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를 타고 가는 거니까 부모님한테 이게 중간 정거장이라 부모님을 그냥 안 보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대요.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회사에서도 며칠을 이제 휴가를 준 거예요. 이 긴 이제 시간들을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보낸 거예요. 여보, 나 이제 부모님하고 저녁 식사하고 가려고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갑자기 답장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은 하고 많이 힘들지? 부모님 집에서 푹 쉬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배려로 들리지 않고요. 그 가로치고요. 푹 쉬어. 가로치고 영원히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뭔가 무시되나? 이게 뭐지? 나를 지금 비하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이유에는 중년이 될수록 어떤 면에서는 존재 위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빠가 갑자기 막 또 예전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아빠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말이야. 막 하면서 술 먹으면서 나온 거예요. 이 아빠 좋은 아빠는 아니죠. 근데 그때요, 아내가요, 옛날 같았으면 뭔가 물도 떠오고 막 그랬었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동네 강아지 온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뭔가 더 화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고 또 다른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이 뭐라 그러면 내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그만 좀 하시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졌나? 이러면서 내가 뭔가 거기서는 턱 막히는 듯한 느낌. 내가 굉장히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내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감정의 화염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 존재가 갖는 외로움과 무력감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중년들이 겪는 혹은 노년기가 겪는 그런 굉장히 강한 감정 이면에는 굉장히 약한 감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요, 말의 수를 줄이고 따뜻하게 말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야, 씨, 뭐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야, 그 상황이 되면 진짜 괴로울 만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토대가 참 중요한 언어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자꾸 배운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정말 뛰어나신 분이세요. 제가 겸손의 얘기가 아니라 저하고는 정말 비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신데 이 언어도 거의 마술사예요. 저한테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생각을 했다고? 조금 더 가르쳐 주겠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요, 가르쳐 준다는 얘기를 하기가 제가 거의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정말 그거에 빨려 들어가는 눈빛으로 막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그러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요. 학생들도 그분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 난 여전히 배우려고 하는 토대가 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신 안에 작은 우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작은 우주라고요? 그 우주의 이름은 의미죠. 사실 빅터 프랭클은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뿌리가 건강한 사람들, 여전히 내 삶의 방향성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길에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굉장히 좋은 물결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머, 그리고 어떤 여유, 그리고 작은 봉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애들은 전혀 진짜 양보할 기미가 안 보이네. 사실은 50 넘으면 거의 양보 안 하거든요. 근데요, 그거보다는 마음 토대가 다른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에게 양보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러니까 봉사라고 그래서 막 봉사활동 어디 막 엄청나게 가라는 게 아니라 작은 짐을 들어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작은 내가 배려를 해보는 거, 이런 토대들은 어떤 면에서는 품격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해 봅니다.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사실 심리학자 중에 중년을 굉장히 주목했었던 학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칼 융입니다. 사실 칼 융이 왜 중년기 이후를 그렇게 주목을 했었냐면 예전 시기, 그러니까 아동기나 뭐 사춘기 시기나 뭐 청년기 때는 삶이 굉장히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맞춰서 뭐 친구는 어떨까, 뭐 이쪽으로 가면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타자라고 하는 그런 외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중년기가 될수록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으로 약간 변모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내 삶이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다 뭐지? 내가 그냥 이룬 거는 이뤘는데 그렇다고 대단한 걸 이룬 거는 아니고 이게 내 삶의 목표에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시기가 중년기 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융은 중년기가 인생에서의 후반전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자기 실현. 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실현이거든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공간이 바로 중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중년기는 묘한 침울함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침울감,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답답함, 이것은 나의 자유, 나의 즐거움, 나의 성장, 자기의 어떤 실현, 이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즉 새로운 도전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중년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내가 다 굳었어요. 내가 다 굳어서 뭘 하겠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뇌의 가소성은 필생 동안 사실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놀이, 새로운 배움을 지속할 때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석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받고서도 조금 멀찍이 떨어질 때인데 그분은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석사를 받으시고 심지어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그 전까지 저는요, 사회가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아이에 집중했고요, 또 가정에 집중했고요. 근데요, 이 일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무슨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작은 취미 활동 같은 거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때 정말 못 일어섰던 거, 예를 들자면 내가 한번 기타 옛날에 정말 치고 싶었는데 한번 배워볼까? 그게 하나의 변곡점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활동들도 하고요, 내 생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작은 운동 같은 거 해보는 거, 혹은 내가 와인 같은 거 좋아한다면 와인 한번 배워보는 거, 나는 꽃꽂이 좋아하는데 꽃꽂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작은 어떤 리추얼들을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행복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삶은 어떻게 흐를지를 몰라요. 내가 꽃꽂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정말 전념해서 하다 보면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가 그거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트렌드가, 그런 꽃이라고 하는 트렌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꽃의 트렌드하고 맞으면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취미와 내 행복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내 부캐가 주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상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작은 것을 배워보는 습관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을 굉장히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삶에서는 뭔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 한 번쯤은 멈추고 자신의 삶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속력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기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취미 활동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내가 새로운 장소 가서 새로운 맛집 한번 가보는 거,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해보는 거, 이런 활동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조금 더 괜찮고 충만하고 좀 더 의미로운 그런 시간들, 공간들을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물결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말이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